안녕하세요, 모터래프 김상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국산차 중에서 가장 비싼 모델 제네시스 G90 롱휠베이스 모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옵션들을 다 넣어서 가격이 약 1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일단 꽤 비싸죠. 이 정도 가격이면 뭐 S클래스 기본형 정도는 살 수 있는 가격이고, 뭐 아반떼를 한 6대 정도는 충분히 살 수 있고도 남는 가격이에요.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점들이 더 나아졌고 일반적인 스탠다드 G90과는 어떤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 번에 팍 닫혀버리네? 툭 닫고 뭔가 소프트 클로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요건 좀 부드럽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창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끝쯤에 살짝 느려지거든요. 이 문 닫히는 것도, 전동도 굳이 그냥 빵 닫힐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끝까지 와서 여기서부터는 부드럽게 살짝 소프트 클로징으로 닫아줘도 그런 고급스러운 감성이 잘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네시스는 전자석이 전부 전동이에요. 이 버튼으로 스르륵 밀어주는 도어가 전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어색한데 몇 번 하다 보면 이게 너무나 편리해서 전동식 시스템이 없는 차가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거든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롱휠 베이스 모델의 핵심은 넓어진 공간이에요. 스탠다드 모델도 넓긴 하지만 이 차는 기본적으로 시트를 접지 않아도 여유로운 공간이 나와서 다리를 이렇게 편안하게 꼬을 수도 있고 다리를 이렇게 쭉 뻗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도가 상당히 높아진 거죠. 사실 모든 구성은 일반적인 G90과 동일합니다. 1열의 디자인, 1열의 편의 장비, 이런 것들은 완전히 똑같아요. 다만 이 뒷좌석에서는 5인승이냐 4인승이냐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시승차는 5인승이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5인승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이게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런 자동차에 5명이 타는 것 자체도 그렇게 편안하지가 않거든요. 자, 이렇게 암레스를 올리고 가운데 여기 앉는 건데, 여기 누가 앉아요? 앞에 턱이 이렇게 높게 올라와 있고 전혀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죠. 다만 이렇게 왕래를 할 수 있다 정도? 그 정도 차인데, 4인승을 선택하게 되시면 아예 공간이 나눠집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도 늘어나고 조금 더 자동차가 고급스럽게 느껴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5인승보다는 4인승을 추천드리고요. 자, 뒷좌석에서 이런 멀티미디어 시스템은 일반적인 G90과 동일합니다. 이런 UI들이 너무 잘 갖춰져 있고, 뒷좌석에서 사실 거의 모든 차량의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가운데 있는 컨트롤러도 터치가 되고, 시트 뒤편에 있는 디스플레이도 전부 터치가 됩니다. 이런 조그 셔틀로도 조작이 가능하고요. 이 뒤에 있는 엔터테인먼트 시스템도 일반적인 G90과 동일해요. 뭐 내비게이션, 목적지 검색, 이런 것들도 뒷좌석에서 전부 가능하고, 골프장 검색, 그리고 최근 방문한 골프장 이런 거 기록도 남길 수가 있고, 내 점수, 내가 저번에 더블 보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꼭 버디를 치겠어, 뭐 이런 것들, 나의 스마트 스코어, 이런 것들도 기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 리무진 모델들이 되게 클래식한 느낌들이 많이 들지만, G90,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는 상당히 젊고 진취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세팅,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다른 브랜드와는 확실히 좀 차별화된 느낌들도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좋은 소재를 많이 썼어요. 국산차 자동차 역사상 가장 고급스럽고 값비싼 자동차거든요. 그에 걸맞는 소재들이 많이 쓰인 것도 좋아요. 근데 이 소재들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마감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역사가 오래된 독일의 플래그십이나 수제작으로 유명한 영국의 그런 자동차 비교해보면 아직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거리가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런 손잡이도 전부 가죽으로 마감을 해놨고, 도어 포켓이 있는 아래쪽 부분도 꼼꼼하게 부드러운 소재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에서 흔히 느껴지는 그런 생 플라스틱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거의 찾기가 어려워요. 심지어 스키스루 안쪽도 마감이 꽤 부드럽게 해놔서 질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누워볼까요? 자, 버튼 한 번이면 등받이가 뒤로 눕고 엉덩이 받침이 공중으로 뜹니다. 이게 작동하는 게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보통 회장님들은 아예 이 상태로 놓고 타고 내리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자, 시트백에서 발받침도 이렇게 내려오고 종아리를 받쳐주는 부분까지도 이렇게 딱 올라옵니다. 개인적으로는 테이블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테이블이 있어서 뭐 노트북 업무를 보거나
간단하게 음식을 먹거나 그런 장비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마련되지 않아서 살짝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버튼 한 번이면 다시 자동차는 원상복구가 됩니다. 뭐 이렇게 원터치로 이 시트를 조절할 수도 있지만 이 개별적으로 시트 포지션을 제가 또 편안하게 맞출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조절하는 폭도 이전보다는 확실히 늘어난 것 같고, 뭐 이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사실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구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앞모습은 일반적인 G90과 거의 비슷하지만 사실 이 G90 롱휠 베이스의 핵심은 크롬이에요. 범퍼 아래쪽에도 보시면 반짝이는 크롬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이 크롬은 단순히 앞범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라인에도 있고, 그리고 윈도우 라인까지도 전부 반짝반짝한 이 크롬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전 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리무진 모델이 이 위쪽에 별도로 또 크롬 도금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아예 삭제가 됐고 전부 이 아래쪽 위주로 크롬 도금이 새겨졌어요. 범퍼 디자인이나 이 기호세 패턴이 들어가 있는 엠블럼, 이런 것들은 전부 스탠다드한 G90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외관에서 또 큰 차이가 있다면 바로 휠이에요. 근데 이 롱휠 베이스 모델은 아예 휠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디자인의 휠만 적용이 됩니다. 아무래도 조금의 더 특별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시도를 한 것 같고, 이전 세대 G90은 마치 누군가를 따라한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강했다면 지금은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 독창적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휠 안쪽으로는 이 제네시스 레터링이 새겨져 있는 포피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고요. 아무래도 자동차가 조금 더 무거워지다 보니까 브레이크 시스템도 기본으로 이렇게 포피 브레이크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타이어는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투어 올 시즌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 앞바퀴는 245, 45, 20이고요. 뒷바퀴는 275, 40, 20인치 타이어가 적용이 됐습니다. 자, 이 옆모습을 보면 이 필러 부분이 굉장히 화려하죠. 반짝이는 크롬으로 이렇게 넓은 면적이 마감이 되다 보니까 시선이 꽂히기도 하고 빛을 받았을 때도 굉장히 예쁘게 반짝입니다. 사실 일반 모델과 롱휠 베이스 모델이 엄청난 디자인적 차이를 두고 있진 않지만 이런 포인트들로 확실한 차별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롱휠 베이스 모델은 결과적으로 이 휠 베이스가 극단적으로 늘어나면서 뒷좌석 공간이 넓어진 거거든요. 예전에 현대차, 제네시스가 만들었었던 리무진들을 생각해 보면 B필러 쪽을 좀 공간을 두고 문짝 디자인은 거의 그대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예 뒷문짝 자체를 디자인을 새롭게 꾸몄고, 이 뒷문짝 자체가 굉장히 긴 편입니다. 길이가 비슷한 다른 브랜드의 롱휠 베이스 모델과 비교해봐도 문짝이 훨씬 더 긴 편이에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자동차를 조금 더 가볍게 만들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은 조금 덜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외부 패널 같은 경우도 전부 알루미늄이 사용될 법한데도 한 판으로 굉장히 A필러까지 이어져 있는 이런 무거운 패널은 그냥 쇠예요. 알루미늄이 아닙니다. 알루미늄이 사용되어 있는 것은 도어와 보닛 정도만 되어 있고요. 이런 무거운 패널들은 그냥 철판으로 사용이 됐어요. 뒷면의 디자인은 일반적인 G90과는 큰 차별점이 없어요. 이 아래쪽에 크롬이 조금 더 들어가 있다, 이 정도지 뒷모습은 사실 큰 차이가 없어서 다소 아쉽기도 합니다. 이 차가 기본적인 G90보다는 가격이 많이 비싼 모델인데 그래도 뒤에서도 좀 차별점을 더 많이 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트렁크 공간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공간은 굉장히 좋아요. 이게 깊기도 하고 좌우로 폭이 넓어서 골프백을 넣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순수하게 휠 베이스가 길어지면서 뒷좌석도 넓어졌지만 트렁크 공간을 침해받진 않았어요. 이 트렁크 공간을 깎으면서 실내 공간을 넓힌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공간적인 여유는 충분합니다. 다만 이 트렁크 아랫부분, 보통은 이 트렁크 아랫부분에 무언가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차는 마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처럼 배터리 팩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에서 인증받을 때 이 차는 하이브리드로 인증을 받았어요. 48V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고 이 안에 컨버터까지 내장되어 있는 하나의 어셈블리로 트렁크 밑바닥에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자, 48V 리튬이온 배터리를 통해서 스타트 제너레이터도 사용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 차는 엔진에 전기로 작동되는 슈퍼차저가 탑재가 됐습니다. 자, 딱 써있죠. V6 3.5L 터보 GDI 앤 일렉트릭 슈퍼차저. 자동차의 성능을 높이는, 공기를 압축해서 넣어주는 과급기는 슈퍼차저와 터보차저,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크게 나뉘는데, 터보차저 같은 경우는 엔진에 배기가스를 사용해서 터빈을 돌려서 한마디로 배기가스를 재활용하는 거고요. 슈퍼차저는 대부분 이 엔진 벨트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엔진을 구동할 때 과급기가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둘 다 장단점은 있어요.
슈퍼차저 같은 경우는 터보차저처럼 뭐 터보 렉이 있거나 하지 않습니다. 엔진이 돌면서 같이 돌기 때문에 굉장히 리니어한 성능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어쨌든 엔진에 달려 있고 엔진이 또 그 슈퍼차저를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엔진의 효율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비도 당연히 안 좋아지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슈퍼차저는 거의 사라졌죠. 슈퍼차저가 또 크기도 커요. 그래서 엔진에 붙여넣기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전자식 슈퍼차저는 애초에 엔진과 연결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전기 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자유로운 부분이 있고, 터빈은 낮은 RPM에서는 제 성능을 발휘를 못 하거든요. 어쨌든 배기압이 차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슈퍼차저가 도움을 주면서 이 차의 성능을 조금 더 보완해 주는 거죠. 시동 느낌이 뭐 이 정도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회전수를 높여도 뭐 엔진 사운드가 크게 들어오지도 않고요. 다만 차가 좀 무겁다 보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 꽤 높은 토크가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는 엔진 회전수를 조금 높여 쓰는 경향이 있어서 그때 간헐적으로 GDI 사운드가 침입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진동도 느껴지는 편이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쉽게 만나는 뭐 일반적인 자동차 수준은 확실히 아닙니다. 네, 이렇게 달리기 시작하니까 엔진 소리 이런 것들은 거의 들리지도 않고, 엔진의 회전 질감, 진동도 뭐 느껴지지 않습니다. 신형 G90 롱휠 베이스의 핵심은 일단은 이 서스펜션이거든요. 현대차 그룹이 그동안 이 서스펜션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기도 했고, 에어 서스펜션을 여러 번 도입을 했습니다. 심지어 뭐 박홍준 기자가 지금 애정하고 있는 다이너스티에도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갔었는데, 그 당시 에어 서스펜션은 고장도 상당히 많았고 제 역할을 충실히 하는 에어 서스펜션은 분명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에어 서스펜션 기술이 완전히 무르익은 시점이 아니었거든요. 뭐 벤틀리나 벤츠나 이런 회사들도 에어 서스펜션이 많이 고장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수리비도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에 자주 놓이기도 했는데, 지금은 에어 서스펜션 기술이 꽤 무르익었고, 제네시스 G90 롱휠 베이스에도 3챔버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댐퍼 안에 공기가 들어가는 공간이 세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공기가 압축되고 팽창되는 게 굉장히 세밀해졌어요. 멀티 챔버가 아니었다면 푹신한 느낌을 전달해주는 거는 뭐 비슷할 수 있겠지만, 이 에어 서스펜션을 세밀하게 조작하는 거는 그리 쉽지가 않았거든요. 이 멀티 챔버 에어 서스펜션은 주행 모드에 따른 변화도 크게 느껴지고, 순간적으로 요철을 지나거나 방지턱을 툭 치고 넘을 때도 이것에 따른 대응력이 굉장히 시시각각 빠르게 전달되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속도로 자동차를 주행할 때는 굉장히 쿠션감을 좋게끔 부드럽게 만들어주기도 하다가, 이렇게 고속도로에 올라서 빠른 속도로 달릴 때는 자동차가 불필요한 흔들림을 갖지 않게끔 단단하게 차체를 또 잡아주면서 안정감을 높이는 데 일조를 해요. 그리고 단순히 이런 에어 서스펜션, 전자제 에어 서스펜션만 단독으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전방 카메라로 노면 상황을 미리 스캔을 하고 그것에 맞춰서 대응을 해주는 시스템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G90 롱휠 베이스 모델의 이 셰시 시스템은 지금 자동차 회사가 보여줄 수 있는 최신 기술은 전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자동차에서는 이런 재료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좋은 재료를 쓴다고 하더라도 이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가 확실히 중요해요. 현대차 그룹이 이 에어 서스펜션 컨트롤 기술이 사실은 좀 못 믿었거든요. 왜냐면 많은 차종에 넣어보지 않았으니까.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의 수준이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만든 수준으로 느껴져요. 그리고 실제로 이 수준이 다른 독일차와 비교했을 때 떨어지는 부분도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물론 에어 서스펜션을 오랫동안 적용시켜온, 그리고 발전시켜온 회사들과 딱 1대1로 그 자리에서 붙여보면 분명히 성향 차이도 나고 뭐 다른 점들도 있을 테지만, 이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도 충분히 괜찮은 수준이에요. 다만 이 세팅 차이가 분명하게 있는 게, 독일의 3챔버 에어 서스펜션을 쓰는 폭스바겐 그룹이나 메르세데스 벤츠를 보면 사실 이 에어 서스펜션의 변화폭이 G90보다는 훨씬 더 넓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런 플래그십에서는 성향 차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만 놓고 봐도 훨씬 더 부드럽거든요. 그리고 뭐 롤스로이스를 봐도 부드러움들이 많이 강조가 돼요. 그들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단단해요. 이게 분명히 장단점은 있거든요. 오히려 S클래스 느낌보다는 7시리즈의 느낌에 조금 더 가까운 세팅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승차감이 몸의 움직임, 차의 모션 이런 것들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정숙성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오디오 시스템이 뱅앤올룹슨이란 말이에요. 근데 단순히 이 오디오 시스템이 뱅앤올룹슨만 들어간 게 아니라 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실내에 마이크도 8개나 장착이 돼 있고, 여기서 실내에 소음을 수음을 해서 반대되는 주파수에 음을 쏴주는 거죠. 그러면서 노이즈 캔슬링 기능까지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동차가 소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드웨어로 충실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차음재가 들어가 있는 이중 접합 유리를 전부 사용한 것도 특징이기도 하고, 노면 소리를 억제하기 위해서 휠하우스 안쪽 마감을 조금 더 꼼꼼하게 하거나 문짝 안에도 흡음재와 방음재를 넣어 놓은 것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확실히 플래그십이 갖춰야 되는 모습들을 꽤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핵심은 엔진입니다. 기존에는 이 롱휠베이스 모델에 8기통 5.0에서 타우 엔진이 들어갔었는데, 아무래도 타우 엔진이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배기가스 규제에 맞추기 위해서는 새로운 엔진이 필요했고 다운사이징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했어요. 그래서 타우 엔진을 과감하게 버리고 이 3.5L 터보 엔진에 48V 리튬이온 배터리로 구동되는 일렉트릭 슈퍼차저를 추가했습니다. 이 차는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이 낮은 속도에서 가속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엔진 회전수를 높게 끌어올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엔진 사운드도 커지고 순간적으로 엔진 회전수가 높기 때문에 터빈이 작동할 때 왈칵 토크가 쏟아져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승차감을 해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터보차저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이전 시점에 슈퍼차저가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빨려 들어온 공기가 슈퍼차저를 통해서 엔진의 토크를 높여주고, 터보차저가 준비가 된 상황에서는 굳이 슈퍼차저를 통하지 않고 곧바로 터빈을 돌리면서 토크를 이어나간다는,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엔진의 순발력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터빈도 용량을 키웠다고 하고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6초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최고 출력은 415마력이고요. 어쨌든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자연스러운 다운사이징도 이뤄냈고, 이 48V 배터리를 통해서 슈퍼차저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스타트 제너레이터까지도 쓰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이점을 봤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S클래스 같은 대형차 연비를 비교해봐도 일단 복합 연비, 이런 부분에서는 G0이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승했던 모델의 가격은 이제 1억 7천만 원 정도입니다. 플래그십 모델도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고, 특히나 롱휠베이스 모델은 훨씬 더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야심차게 도전했다가 자취를 감춘 자동차들도 투드룩 빽빽이에요. 진짜 제네시스가 대단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게 맞고, 굉장히 어렵겠지만, 굉장히 힘들겠지만 도전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격차들도 줄어들 게 분명하고 더 진취적인 새로운 플래그십 세단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